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식탐이 불러들인 코로나 팬데믹. 오늘은 권은중님이 쓴 음식 경제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식탐이 코로나 팬데믹을 불러들였습니다. 식욕은 생명보다 강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식후 방역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가 2차 감염의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식후 방역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듯합니다. 신종 코로나가 야생동물을 먹는 인간의 식탐 때문에 생겼다는 기사를 보고 이 책에 흥미를 느끼고 읽게 되었습니다. 홍콩과 중국 및 호주 과학자들은 최근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말레이 천상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를 내놓았습니다. 천상갑은 비늘 갑옷을 두른 개미핥기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온순한 포유류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약용이나 정육제로 수요가 높아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음식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음식이 인간의 의지의 칼날을 갈게 하고 인간은 음식이 갈아놓은 칼날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 나는 저자의 이 말을 이렇게 약간 수정하고 싶습니다. 음식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했고 그 욕망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 욕망에 자극을 받은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와의 욕망은 결과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력에 좋다는 말로 욕망을 자극받은 사람들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천상갑을 먹음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음식에 자극을 받은 인간의 욕망이 지금 세계를 고통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음식 경제사, 음식이 만든 인류 역사라는 책은 인물과 사상사에서 2019년도에 출판한 책입니다. 저자는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다가 30대 후반에 요리의 재미를 느끼면서 지금은 요리가 인류에 끼친 영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한 음식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국가의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음식이 사회의 구조와 경제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법이라고 자부한다. 특히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보리로 은행의 탄생을 층으로 풀어간 것은 나만의 접근법이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저자는 자신의 관점을 입증하는 논문 형태로 이 책을 썼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접근법은 독창적인 것으로 칭찬받을 만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위험 요소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저자의 주관적 편견과 이념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역사적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 논리적 비약과 모순을 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은 나의 주관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책을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으로 생각하면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저자의 관점과 주장을 증명하는 논문으로 읽는다면 결코 적지 않는 곳에서 논리적 모순과 비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독자 입장에서는 먹거리와 관계된 재미있는 이야기 모음집으로 읽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특정한 역사 속에서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만들었는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관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쌀, 밀, 옥수수, 보리, 멸치젓, 맥주, 청어, 설탕과 후추, 쇠고기, 코카콜라, 유전자 변형식품을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음식이 어떤 생활 방식을 만들었는지 주요 곡물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쌀은 황제가 다스리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형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 이유를 다른 곡식과 비교해서 쌀이 가지고 있는 월등한 생산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쌀은 밀이나 보리에 견주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쌀을 재배하는 민족은 빠르게 고대 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쌀의 풍부한 생산력이 가져다준 거대한 자본의 축적이 진시황이 다스리던 중국과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형태를 만들었다. 동시에 중국은 쌀이 가져다준 풍부한 잉여 생산물로 인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과 상업과 무역을 등한시하다가 서구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한다. 결국은 정치가 문제이다. 중국이 배가 불러서 부자의 저주에 걸렸다면 쌀의 생산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조선은 배가 고픈 마름의 저주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정치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처음에 저자가 주장한 것과는 다른 주장이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다. 밀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었다. 쌀의 풍부한 생산력이 황제를 만들었다면 밀의 빈약한 생산성은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간단히 말하면 밀을 먹는 나라들은 가난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밀을 먹는 지역의 사람들은 쌀의 풍부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번영의 열쇠를 먼저 차지하게 되었을까? 역사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열쇠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이었고 사회 시스템이 이런 욕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서양은 동양보다 훨씬 빠른 중세 때에 이미 이런 욕망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밀을 먹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상공업을 장려했고 그 결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생겨났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밀은 가루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에게 동양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분석력을 선물했다고 주장한다. 밀이 서양의 모든 역사와 정치, 제도, 경제, 제도,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복잡한 세계의 역사를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지 여기에는 많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밀을 설명하면서도 쌀을 설명할 때처럼 결국은 정치가 문제라는 논리를 제시한다. 나만 잘 살겠다는 식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적개심은 유럽 내부와 식민지 양쪽에서 계속 쌓여갔고 이는 1775년 미국 독립전쟁의 내관이 되었다. 미국 독립전쟁은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다. 이 싸움은 고대 그리스의 평민이 귀족과 벌였던 싸움과 목적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저자의 주장과는 달리 밀을 먹던 나라의 역사가 변곡점을 만든 것은 쌀을 먹던 나라들처럼 음식이 아니라 정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옥수수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유럽에 등장한 옥수수는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옥수수의 풍부한 생산력이 소농의 경제력을 키웠고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과 참정권에 대한 욕구는 옥수수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저자가 인용한 존 로크가 말한 것처럼 사유재산의 추구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본주의 시작은 종교개혁이라는 막스 베버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리적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만든 것은 밀인가 옥수수인가 아니면 인간의 본성인가 그것도 아니면 종교개혁과 같은 사상 혹은 세계관인가 앞에서 밝힌 저자의 논지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의 논리적 비약과 모순이 없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보리는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보리는 산업혁명 이전까지 서양인의 주식이었다. 쌀이 자라는 곳에서는 고대부터 왕권이 강력한 전제정권이 등장했다. 반면 밀을 먹던 민족은 가난했다. 산업혁명은 밀을 먹던 가난한 민족이 몸부림친 결과이다. 서양 세계를 움직인 것은 희고 눈부신 밀이 아니라 검고 천한 보리를 먹던 사람들이다. 보리를 먹던 더 가난한 민족이 밀을 먹던 덜 가난한 민족을 지배했다. 그리스인이 그러했다. 배고픈 그리스인은 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모험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인류 최초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은 당시에는 특이하게도 사유재산을 인정한 덕분이었다. 그리스의 소농들은 참정권과 재산권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미국의 독립전쟁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만든 것은 보리인가 아니면 사유재산권과 참정권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인가? 가난한 보리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면
신대륙의 발견으로 생산력이 풍부한 옥수수를 먹던 유럽과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국의 진시황처럼 황제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자는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패한 것은 미리 보리에게 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들 사이의 전쟁을 이렇게 설명한다. 600배나 풍요로운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패배한 이유는 간단하다. 페르시아의 군인은 노예이거나 정복된 속주의 피지배층인 반면에 그리스의 중심 세력인 아테네 군인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시민이었다. 마지못해 전쟁에 나선 바위를 자유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계란이 깨뜨려버린 것이다. 이것 또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제도의 문제라는 말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꽁보리를 먹던 스파르타가 밤보리를 먹는 아테네를 이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정치 제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노예들의 반란 때문에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상업을 허락하지 않는 군국주의 국가가 민주적 아테네를 이겼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저자의 논지와는 다르게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긴 것도 꽁보리가 밤보리를 이긴 것이 아니라 정치 제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것 아닌가. 여기에 소개된 역사적 사실들은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그 사실들이 저자의 논지를 증명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을 논문이 아니라 이야기 모음집으로 읽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저자는 맥주가 중세를 구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런 소제목을 달았다. 맥주를 사랑한 루터, 종교를 개혁하다. 그런데 실제 내용에는 루터가 맥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리고 맥주가 루터의 종교개혁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다. 주장은 있지만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찾는다면 종교개혁은 포도주의 고장이 아니라 맥주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 한마디밖에는 어디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다고 맥주가 종교개혁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논리라면 종교개혁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막걸리가 종교개혁의 원인이 될 뻔하지 않았는가? 이 책을 읽은 나의 소감은 음식이 역사를 움직였다는 저자의 주장과는 달리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이 역사를 움직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저자는 보리를 먹던 그리스가 가난해서 바다로 진출하게 되었고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원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긴다. 그리스보다도 더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왜 바다로 진출하지 못했는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라는 아주 유리한 지형 조건도 갖추고 있는데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 생산물이 전혀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했던 조선은 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식민지로 멸망할 때까지 왕이 다스리는 중앙 집권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행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음식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생각과 행동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족을 하나 덧붙이고자 한다. 저자는 지금도 확실하게 효력을 입증하고 있는 한 가지 재미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바다를 가까이 한 나라는 배고픔에서 벗어나 번영을 이루었고 바다를 멀리했던 나라는 필연적으로 가난했다. 비옥한 토지의 산물에 만족하던 중국과 인도 등 동양의 나라들은 바다를 지배한 영국의 식민지가 되거나 영토의 일부를 떼어주어야 했다. 지금도 전 세계 바다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띄워놓고 있는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해양 세력은 부유했고 대륙 세력은 가난했다. 이 원칙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해방 전국에서 해양 세력인 미국과 손을 잡은 남한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의 손을 잡은 북한은 지금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무리해 봅시다. 역사를 움직인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입니다. 보리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환경에서 보리를 먹던 스파르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국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춘군기에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조선은 민주주의도 만들지 못했고 자본주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가난한 밀과 보리가 부유한 쌀을 이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밀이 부유한 쌀을 이긴 것이 아니라 밀을 먹던 사람들의 욕망이 쌀을 먹던 사람들의 욕망을 이겼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역사를 움직인 것은 음식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환경에서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이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